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성화 수술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계획이 없는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면 기초 예방 접종 후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요, 수컷은 고환종양, 전립腺 비대증 등이, 암컷은 자궁축농증, 유선종양, 난소종양 등이 예방되면서 기대 수명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중성화 수술을 일찍 할수록 이런 질병 예방 확률도 더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질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공격성이라든지 마운팅이라든지 스프레이 같은 행동이 줄어들면서 문제 행동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료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위클립에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중요한 게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니라 무려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에서 나온 자료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와사바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 스몰 애니멀 베테리너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인데요. 전 세계 93개국 116개 단체 20만 명의 이상의 수의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반려동물 수의사를 대표하는 글로벌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동물병원협회가 여기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와사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겁니다.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백신 접종, 영양, 통증 관리 이런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번식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만들어준다니까 좋긴 한데 회원이 20만 명이라면서 네. 이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또 궁금해. 각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커미티,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번식 가이드라인은 이제 RCC라는 커미티에서 만들었는데요. Reproduction Control Committee입니다. 커미티 이제 구성 위원들이 중요하잖아요. 이탈리아, 호주, 남아공, 미국, 오스트리아 세계 각국의 수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중성화 센터 수의사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성화 수술과 관련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공신력이 상당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개와 고양이 번식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가이드라인 정식 명칭은 와사바 가이드라인스 for Control of Reproduction in Dogs and Cats입니다. 우선 개,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 방법을 수컷, 암컷별로 구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양하게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방법부터 멸균, 항생제 사용, 통증 관리에 대해서까지 기술을 하고 있고요. 비수술적 방법으로 중성화하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 중성화를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화학적 곳에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범죄자들 대상으로. 동물도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요. 피하에 임플란트를 주입해가지고 피임 효과를 보게 하는 그런 제품들도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중성화 수술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네. 가이드라인을 좀 보면은 중성화 수술의 건강상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은 이제 암컷의 경우에 난소질병, 자궁질병,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 생식기 종양, 유선종양, 행동 문제 등에 대해서 수컷의 경우에는 고환질병, 전립腺 비대증, 전립腺염, 항문주의 종양, 요도구 탈출, 행동 문제 등에 대해서 하나씩 문헌의 출처까지 밝혀가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해서도 질병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중성화 효과를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수명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결론은 전반적으로 중성화를 할 경우 질병이 예방되고 기대 수명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루틴하게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자별로 중성화의 장점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성화 수술이 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리고 중성화 수술 방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정보를 사실은 보호자에게 좀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케바케 개체별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환을 제거하거나 난소자궁 절제 수술을 하면은 이거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에 교배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늦은 중성화, 나이 든 상태에서 중성화를 하는 것은 실제로 전립腺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령견에서 우리가 BHP라고 하는데요. 양성 전립腺 비대증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특정 환자에서는 중성화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 문제에 대해서도 환자의 병력이라든지 사육 환경 등을 고려해야지 무조건 이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불안이라든지 공격성 같은 진짜 문제 행동,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나 마킹 같은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문제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행동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을 때는 먼저 동물 행동의학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끄덕끄덕 하게 되는 부분이 꽤 많은데 네. 이 가이드라인이 무려 136쪽에 달합니다. 맞아요. 엄청난데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정리를 하면은 중성화 수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각 수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위험성까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물의 품종, 나이, 그리고 그 아이가 처해 있는 상황, 네. 그리고 그 아이의 건강 상태 맞습니다.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개체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하고 또 보호소에서 유기동물들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 자료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임상수의사 선생님들은 한 번씩 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렇게 좀 유익한 가이드라인 나오면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